here.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한인 IT 네트워크 카이타가 멤버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한 주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으실 수 있는 AMA, Ask Me Anything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 세션은 녹음이 돼서 카이타 유튜브 채널에 올려질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초상권 문제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목소리로 직접 물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채팅창으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1시간 후에 종료됩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스케줄은 현재 이야기했던 주제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발표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카톡방에서 알려주시거나 여기 보이는 이메일 contact@kaita.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를 도와주시고 채택되시는 분들에게는 25불, 한국 돈으로 25,000원 상당의 미국 분들에게는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 우버이트 기프트카드, 한국 분들에게는 소다 기프트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7월 주제는 해외 취업입니다. 이번 모신 분은 현재 브릿지 솔루션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는 상현 셰인 파크님을 모셨습니다. 상현님은 브릿지 솔루션 그룹 외에도 JDA 소프트웨어, IBM 등등 많은 곳에서 경력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현님. 간단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이름 박상현이고요. 영어 이름이 쉐인 파크로 지금 브릿지 솔루션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박상현이고요. 제가 하는 주요 분야는 지금 이커머스 관련된 오더 매니저 시스템, 웨어하우스 매니저 시스템, 서플라이 체인 전문한 소프트웨어 그런 기업에서 이제 딜리버리 쪽 하는 일을 이제 많이 맡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테크니컬 쪽 아닌 저는 애널리스트, PM 일을 이제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유학을 와서 이제 취업하게 된 케이스고요. 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랑 아키텍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리퀘어먼트만 주로 다루나요? 아키텍처까지는 안 가나요? 일단은 컨설턴트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은 컨설턴트도 회사마다 그런 나가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뭐 일반 엔트리 레벨이 애널리스트고 그다음에 컨설턴트고 뭐 그다음에 시니어 컨설턴트고 뭐 그다음에 리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저희 회사에서는요. 저희는 컨설턴트 타이틀만 받고요. 프로젝트마다 롤이 틀려요.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제 어빌리티가 테크닉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애널리스트나 매니징 쪽으로 저도 많이 하고 제 코어 중에서도 같은 타이틀인데도 이제 그런 테크 쪽 출신이어가지고 아키텍으로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 많고요. 그 친구가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일반 서포트 테크니컬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뭐 임플리멘트, 뭐 딜리버리가 아키텍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 회사의 구조는 일단은 그래요. 제가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컨설턴트가 아키텍트 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개인 그게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컨설턴트랑 아키텍트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떤 준비나 뭐 어떤 자격증, 어떤 지식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컨설턴트 회사에서 아키텍트 롤로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런 말씀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컨설턴트가 되려면은 무조건 어떻게 뭐랄까 프로블럼 솔브 스킬 이걸 제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는 항상 고객에 들어와서 하는 제일 첫 번째 중 하나가 뭐 셰이나 이거 어떻게 how can we fix this, how can we make this efficient 지금 저는 지금 오퍼레이션 쪽을 거의 담당하고 있거든요. 뭐 거기서 이제 뭐 프로세스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이제 프로블럼 솔빙 같은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제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 쪽은 결국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약간 프로블럼 솔빙 스킬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은 뭐 영어 같은 랭귀지가 배리어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배리어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본인이 아웃고잉하고 이게 모르는 사람들과 모르는 클라이언트가 다가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쉽게 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저는 컨설턴트에 이제 적합한 이제 퍼스널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뭐 질문 하나 더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예. 그러면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다루시나요? 혹시 뭐 다루시면 그게 어느 정도나 중요한가요, 기업에서? 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테크니컬 백그라운드가 아니라요. 저는 서플라이 체인이랑 IT 좀 뭐랄까 펑셔널 쪽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쪽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제가 거의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얼마나만큼 중요시하냐 이걸 여쭤보신 건가요? 네, 그 이제 박사를 받을 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많이 깊게 다뤘는데 그 펑셔널 리퀘어먼트랑 뭐 네,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근데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실제로 이제 기업들에서는 어느 정도나 중요하게 활용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음, 여기저기 또 물어보니까, 우리는 글쎄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뭐 이런 대략적인, 네, 대략적으로 다룬다, 뭐 좀, 혹은 뭐 애독하게 다룬다, 뭐 임플리시트하게 다룬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가요? 네, 또 중요성이라든가 또 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건 분야만 인더스트리만 틀린 것 같아요. 만약에 매니팩처링이나 뭐 파이낸스 쪽이다 하면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가 있는 담당 고객사 제가 하는 저는 거의 리테일 쪽이나 3PL 뭐 매니팩처 쪽 많이 안 하는데 리테일이랑 3PL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말씀하신 requirement driven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커스터머 쪽이나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IT 입장에서는 커스터머들 이제 비즈니스 유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고 싶다. 그분들이 requirement를 주면은 그걸 driven 해가지고 저희 테크니컬 requirement가 나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뭐 테크니컬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먼저 뭐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제 고객사 리테일 지금 저는 화장품 회사 쪽에 지금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거기서 뭐 이런 내가 이 오더를 주문해가지고 뭐 익스체인지하는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 어떻게 하고 싶다 이거를 그 소프트웨어에 임플리먼트 해달라. 결국은 이게 비즈니스 프로세스잖아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테크니컬 프로세스고요. 그게 소프트웨어 역할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하는 리테일 쪽에서 일단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드리븐이 거의 저는 80% 이상의 생각을 해요. 음. 그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사이즈라든가 어떤 체인지 레이트 같은 게 좀 어떤가요? 체인지 레이트는 말 그대로 CR인데 그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요. 여기 한국에 뭐 말 그대로 스크럼 있잖아요. 스크럼 같이 여기도 스프린트가 있는데 뭐 임플리멘트는 이미 한 거고요. 이제 한 달마다 저희는 지금 오퍼레이션 쪽에서 이제 스프린트 릴리스가 있어요. 이제 뭐 말 그대로 그냥 그 달의 업데이트. 그러면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포트 쪽이잖아요. 테크니컬 기업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임플리멘트 롤이랑 그 서포트 롤이 있는데 그 같은 이제 그 설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해 주는 건 이제 서포트 롤, 그 이제 뭐 매니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달달이 릴리스가 있고 또 CR 쪽 뭐 말 그대로 뭐 진짜 이제 리얼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뭐 제가 하는 또 샘플로 말씀드리면 저는 또 오더 매니지먼트 이제 주문 관리 시스템만 하고 있는데요. 주문 관리 시스템 내에서 그 시스템 내에서의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제 스프린트 이제 서포트에서도 릴리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만약에 저희 OMS뿐만 아니라 저기 뭐 WMS 뭐 창고 시스템이나 저기 앞에 ERP 뭐 MDM 마스터 데이터 쪽에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프로젝트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당연히 그게 이제 CR 뭐 프로젝트로 들어가는데 그거의 빈도 그러면은 그 빈도라고 여쭤보시는 거는 맨날 바뀐다고 이제 매번 바뀐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웬만하면 바뀌어요 다 이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한데 이게 거기다 애드온을 하는 식으로 방식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프로젝트 계속 릴리즈가 되고 있고 뭐 그거는 회사마다 버젯이 틀리겠지만 거의 저희 같은 IT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젝트 일을 많이 하는 게 그런 경우가 태반사예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많이 바뀌냐? 그건 뭐 만약에 우리가 제뉴얼리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뭐 디셈버로 가면 이게 바뀔 수 있다? 네,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바뀔 때마다 BPMN으로 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 마드를 그리고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컨설턴트 쪽에서 그건 저희는 이제 임플리멘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 그거에 대한 체인지 레코드를 가지고 나서 이제 그 당연히 이밸류에 하겠죠. 그 사전에도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이거에 얼마만큼 임팩트가 있냐 그걸 이밸류 한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버젯 승인 받고 그다음 뭐 버젯에서 스케줄 승인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식으로 지내보면은 당연히 그거는 그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관여한 경우는 그쪽에서 뭐 저희한테 뭐 이런 우리가 이런 뭐 BPM이나 뭐 저기 뭐 그 뭐냐 CR 레코드 뭐 체인지 레코드 뭐냐 프레임 하는데 달라. 그럼 뭐 당연히 그 자료를 줘야 되는 거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목소리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채팅창으로 물어도 됩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면 아니면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미리 준비해 주신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에 일하기 전에 혹시 필요한 준비물들이나 뭐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획이라고 말씀하면 일단 되게 많죠. 일단 제가 그 해외에 일단 취업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영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돼야 된다. 만약에 진짜 비즈니스 쪽이다 아니면 단순 직업이 아닌 이상 뭐 비즈니스 쪽이나 뭐 테크닉 쪽 취업을 하고 싶다. 그 이상의 레벨의 컨버세이션은 뭐 당연히 가능하다. 이건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신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영어가 안 돼도 신분만 돼도 오는 경우도 많이 봤고 반대인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제 두 가지 생각한 거는 두 가지 신분, 이제 영어랑 신분인데 일단은 신분 준비한 게 제일 길겠죠. 뭐 굳이 거기까지 얘기를 길게 하자면은 뭐 자기가 이 미국에 뭐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바로 다이렉트 올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교 취업을 석사를 딴다든지 아니면 뭐 학사를 딴다든지 그 학위를 따고 취업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전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 분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거에 답변 다시 드리면은 일단 영어랑 신분 해결에 대해서 그건 제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될 두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나요? 네,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취업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네, 취업하다 계신 건지. 네, 저는 제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말쯤에 그 유학을 와가지고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취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 그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로 취업하는 거는 네, 그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 나라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학생 때 이렇게 한국에는 보통 이제 너무 취업이 안 된다 하고 거의 뭐 네, 1년은 그냥 취업 준비하는데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네, 미국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한 4학년 때 분위기 그리고 또 이제 네. 졸업하고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느끼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좀 어떤지 조금 궁금해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 잡 마켓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잡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두 가지 어떤 뭐 컨설턴트든 그게 취업을 되든 해외 취업이 어떻게 필요한 건지. 첫 번째는 일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 엔지니어든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든 지금 IT 쪽은 잡이 엄청 많아요 지금. 특히 뭐 디벨로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디벨로퍼에다가 거기다가 let's 뭐 솔루션 아키텍트 할 수 있는 실력 정도 되면 당연히 어느 기업을 가도 지금 대우를 받을 수 있고요. 아마 비자도 해결해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아마 지금 뭐 그때는 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있을 때는 그때 뭐 비자가 어려워졌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 바이든이 돼서 바뀌었다는 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게 변호사랑 뭐 일이 있어서 계속 연락을 하는데 바뀐 건 없는데 그 대신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든 게 이제 잠깐 옴니 채널이라고 드리고 싶은데 옴니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고 언택트로 그냥 모든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IT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IT에 대해서는 지금 잡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딜 가든.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가 딱 선택하면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이 해외 취업의 기회다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뭐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한 경험도 있고 제 주변에 뭐 한국에서 진짜 찐으로 뭐 고3까지 수험하고 또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에서 취업한 친구도 많이 케이스를 봤어요. 근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왜 한국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도 똑같이 4학년 되기 전에
주니어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주니어 때 뭐 큰 기업의 서머 인턴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나 이제 복학하는데 이게 나 한 학기만 더 하면 졸업할 수 있다.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야지.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는 굳이 빨리 취업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그런 뭐랄까 왜 한국에서는 졸업 유예를 하고 졸업을 만약에 5월에 예를 들면 미국 기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5월 졸업인데 졸업 유예를 하면서 나 취준을 6개월에서 1년 하고 싶다. 상반기 하반기 다 해보고 안 되면 또 결정하겠다. 졸업을 하든 말든지 또 졸업 유예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졸업 유예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졸업 유예는 없고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는 순간부터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제가 항상 취업하고 싶은 분들 추천을 드린 거는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서머 인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머 인턴이 있으면 거기서 진짜 정말 큰 잘못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 다음 해 4학년 그러니까 주니어 때 만약에 주니어 여름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주니어가 3학년이 끝나고 3학년이 끝나면 이제 여름 방학 있잖아요. 그 여름 방학 때 그 시니어가 되기 전에 인턴을 딜로이트에서 했다고 쳐요. 딜로이트에서 만약에 2개월, 3개월 했다. 거기서 그러면 이제 4학년 끝나고 오라고 이제 거의 리턴 오퍼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뭐랄까 정석적인 미국에서 취업한 루트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더 다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애들 보면은 다들 이런 식으로 취업을 다 하게 되고요. 그 한국 같은 경우랑 제가 핀란드에 있을 때랑 인턴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달랐거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한국에서 IT가 많이 있다고 해도 이제 좋은 그런 인턴까지 하는 회사들이 많이 적다 보니까 약간 4학년 때 인턴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그렇죠? 취업보다 더 네, 경쟁력이 훨씬 더 세더라고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네, 핀란드 같은 경우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은 인턴을 뽑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또 핀란드는 또 한국이랑 미국이랑 좀 다르게 취업까지 바로 연계되는 건 또 아니고 약간 경험을 주기 위한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좋은 기업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또 기업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턴 기회 같은 게 그나마 그래도 좀 있는 편이지, 그게 아니면 이제 그거마저도 인제 경쟁률이 되게 치열한 편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경쟁률은 진짜 말할 거 없어요. 거기 미국도 되게 치열해요. 진짜 커리어 음. 페어 때 보면은 줄 서서 커리어 페어라는 개념이 한국말은 취업 박람회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학기마다 어떻게 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취업 박람회 한 경우도 있고 만약에 경영대학교면 경영대학교의 취업 박람회 아니면 공대면은 공대의 이제 커리어 페어 취업 박람회 한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당연히 많이 좋은 기업들 오죠. 근데 거기서 항상 인기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영대에서 기준을 보면 빅4, 딜로이트, EY, KPMG, PwC가 있잖아요. 거기 줄은 한 2시간 서도 리크루터 겨우 볼까 말까 한 그런 정도예요. 어. 근데 거기서 진짜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 저희가 말하는 30 seconds elevator speech라고 있잖아요. 즉, 이 elevator speech는 만약에 우리가 컨설턴트 때 CEO가 저기 가는데 CEO한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30초 동안. 그때 진짜 CEO가 엘리베이터 탈 동안 딱 그만큼 스피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스피치, 임팩트 나는 스피치가 그때 리크루터한테 남긴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거에 대한 경쟁심을 여쭤보시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하다 생각을 해요. 이제 생쇼 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거의 자기의 저희 이름 셰인파이라는 그런 리마크를 남기려고 리크루터한테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나 여기 내 친구 아버지 여기서 일하는데 이렇게 돼서 알게 됐다. 너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좋은 얘기 들어서 여기 와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다. 어떻게든 다들 건덕거리 만들어가지고 다들 컨버세이션을 ongoing 하려고 해요. 그냥 자기가 기억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래야 인터뷰에 초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경쟁식에서는 그런 기준 말씀드리면은 한국도 한국이지만 일단 한국은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안타깝게. 근데 미국은 맞아요. 그나마 딜로이트에서는 자리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는 엄청 많잖아요. 거기 그나마 오늘 회사만 해도 한 2, 300개 될 거예요. 한 4일 동안 하는데 그러면은 갈 포지션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이렇게 딜로이트나 빅4 같은 이런 인기 많은 그런 오르가나이제이션 경우일 거고요. 어. 인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에서 그 인턴 오라고 제안받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런다운을 드리면은
저는 미국에 취업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일하고 싶고 미국에 돈 벌고 싶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플랜을 무조건 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봤자 제가 영어를 해봤자 미국 애들 이길 수는 없을 거고 제가 공부 잘해봤자 그 공부는 이제 그 취업이라는 직접 연관적으로 저는 깊게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뭐 3점 뭐 4.0은 4.0이고 3.5 이상은 전 다 좋다고 보거든요. 진짜 뭐 2.5일 때 막 그거는 정말 저는 안 좋은 케이스 생각하고 공부는 어느 정도 하면 된다. 근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인풋을 남겨야 될까?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건 저는 인턴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어,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여름 방학 때마다 학기를 다니는지 뭐 쉬지를 않고 전 무조건 인턴만 했어요. 저는 뭐 대학교 1학년 끝나고 나서도 컨설팅 회사도 인턴을 했고 2학년 끝나고 나서 이제 군대도 갈 겸 뭐 인턴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사업도 했고 사업을 하다가 뭐 회사가 뭐 괜찮아져 가지고 뭐 더 길게 한 경우도 그 뭐냐 휴학을 길게 해소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2학년 끝나고 3학년 끝나고 나서는 또 인턴을 했어요. 전 그때 3학년 끝나고 나서는 되게 뭐랄까 제가 여러 인턴을 해봤으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가고 싶은 기업이 이제 윤곽이 나와가지고 그런 인더스트리 있는 기업들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턴십을 이제 거기를 가고 싶다고 이제 목표를 잡고 이제 그 해에 커리어 페어를 당연히 했고요. 오퍼 저는 몇 군데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한 네 군데에서 받았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인턴했던 곳이 JDA 소프트웨어라는 곳인데요. 제가 거기 간 선택 중에 이유 하나가 제 전공이 저는 그 서플라이 체인 IT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IT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는 경영대 언더에 있었는데 그 서플라이 체인 이런 전공이 있는데 저희 그 학교에서는 뭐 IT랑 접목해가지고 이랬던 거 이제 전공 이름이 그렇게 돼서가지고 공부를 그런 걸로 하다 보고 저는 그쪽 항상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뭐 저는 델이랑 딜로이트랑 PwC였나 이렇게 두 군데 그 빅4 받고 델이랑 또 이제 네이넌이라고 저기 뭐냐 에비앙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에비앙 물 있잖아요. 거기도 받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서플라이 체인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였고 저는 두 번째 IT를 할까 아니면 현장에 가가지고 막 공장을 돌리는 뭐 그런 일을 할까 하다가 저는 결국에 IT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지막 그 인턴 선택지를 그런 JDA 소프트웨어로 지금은 블루 연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똑같이 서플라이 체인 IT 쪽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넘어오게 됐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경우에서는 제 스페셜티가 뭐냐 인턴이었어요. 여러 필드에서 이렇게 해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기업에 이런 걸 서제스트 할 수 있다. 이런 거 되게 말씀드리면은 뭐 리크루터가 뭐 조금은 기억하잖아요. 뭐 인턴을 했던 친구도 있을 거고 없던 친구도 있을 텐데 뭐 인턴을 뭐 3번 한 친구 가서 보면은 뭐 말하는 톤이 아마 다를 거야 아마 제가 보기에도. 저 리크루팅 한 작년에 나가서 한번 해봤었는데 틀리더라고. 인턴 해본 친구들이랑 인턴 안 해본 친구들이랑. 근데 그렇게 디퍼런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자기를 어필을 해야 돼요. 취업을 하고 싶으면.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네. 혹시 없으시면 제가 준비된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일하기 위한 어떤 비자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되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 나뉘면 첫 번째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취업하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한국에서 뭐 경력직으로 와가지고 뭐 기업을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두 번째 같은 케이스가 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많은 경험이 없어서 말씀 딱히 못 드리겠어요. 만약에 제가 제 경험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유학을 와서 취업하는 케이스겠죠. 그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러니까 대학교 때까지 모든 건 다 쉬워요. 왜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F1이라는 비자를 받는데 그 비자가 실질적으로 그냥 교육 비자여가지고 그 비자를 똑같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져요.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인턴을 하고 싶다. 거기서 보면 이제 길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CPT가 있고요. 두 번째는 OPT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CPT는 이게 학교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근데 거의 통상적으로 CPT는 전 인턴을 위한 그런 자격 트레이닝이라 알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OPT가 뭐 스템의 경우는 뭐 3년에 뭐 1년뿐만 아니라 3년에서는 뭐 그 트레이닝 형식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비자 스페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1에서 인턴을 하고 싶으면 CPT가 필요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F1 상태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OPT라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회사가 내가 이 OPT라는 신분으로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럼 회사에서 이제 오케이 하고 취업 프로세스 때 그거는 당연히 얘기가 돼야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뭐 회사 뭐 이게 다들 스템 OPT라고 해도 회사 스폰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게 회사가 뭐 또 ASN이라는 뭐 또 기업 뭐 등록이 뭐 EIN이라는 뭐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또 그것도 안 돼 있으면은 또 OPT여도 근무가 안 된다는 그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무조건 취업하실 때는 나는 OPT니까 이런 OPT에 대한 기본적인 스폰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제 취업 프로세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취업하는 단계는 일단 F1 비자 이게 제일 빠르다고 본 것 같아요. 취업을 그 UR 온 케이스에서 취업하는 경우에서. 네, 대답 감사합니다. 네. 제이, 네, 제이씨님이 질문을 채팅방에서 물어봤는데요. 네, 질문을 제가 우선은 지금 적었던 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는 경력이 14 플러스로 되어 있거든요. 14 YOE, YO가 정확한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한국에 있었고요. 백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링크드인으로 미국하고 영국 쪽에서 몇 번 연락이 와서 버추얼 온사이트 인터뷰를 보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어 문제가 좀 크게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분, 1시간 정도 면접을 보는데 보통 문제는 그게 어렵지 않은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래서 계속 클래리피케이션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영어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영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커멘트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비슷한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나라에서 언어를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중요한지 그런 질문을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혹시 대답해 주실 수 네네. 있나요? 네네. 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진짜 필수죠. 영어는 필수에다가 게다가 정말 자기가 미국의 회사에서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진짜 저기 지나가는 외국인 잡고 나서 그러니까 풀토킹도 가능할 정도.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정말 거기서 거기까지 간 단계에서도 또 두 가지가 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테크니컬. 솔직히 테크니컬은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저도 개발자 얘기해가지고 많이 알아듣고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찍으면 좋죠. 이게 랭귀지가 근데 조금 부족한 친구여도 그런 전 테크닉 쪽은 좀 영어가 좀 뭐랄까 기본 기준에서 조금 부족해도 어느 정도 실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테크니컬은 그렇게 저는 항상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일반 기준에 다시 영어 그 기준 선에서 자기가 뭐 애널리스트, 뭐 저기 뭐 매니저, 뭐 PM을 하고 싶다. 이게 좀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다. 이게 말씀해 주신 뭐 제이씨분이 이렇게 14년 일하고 14년 일하시고 이제 벌초에 인터뷰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결국에는 일을 하면은 자기가 오더 받고 일하고 커뮤니케이션 백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1시간 동안 인터랙트 하면서 이렇게 그 버추얼 인터뷰 하는데 그게 말이 될까? 말이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하겠죠. 단순히 테크니컬뿐만 아니라 비헤이브까지 섞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는 정말 진짜 본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외국인 잡고 내가 이렇게 프리토킹 할 정도는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뭐랄까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저도 뭐 지금 많이 떨어요. 맨날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영어 한번 할 때 뭐 좀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이건 단어에 대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거기까지 저도 지금 불편한데 그 상태도 안 되고 그 뭐냐 버추얼 인터뷰 한다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저 미국에서는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요즘은 뭐 어디든 똑같겠죠.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들 선호하고 영어 잘하는 거 다시 선호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영어는 실력은 실력이지만 진짜 말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제 대답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씨님. 네. 그 다음 분 질문 있으시나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뭐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학교를 다니시고 또 취업을 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저는 이제 그 해외 생활 1 년밖에 안 해 봐서 그러니까 인제 영어로 일을 해도 일단은 뭐 별거 아닌 의사소통은 인제 어느 정도 되는데 약간 뭐랄까 뉘앙스 같은 거를 잘 못 음,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네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되게 다양한 톤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약간 감정이 많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제 업무 소통에서 제가 짜증이 난 상태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로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게 그 장벽이 뭐 한 어느 정도 쪼금 한 시간이 지나면은 좀 괜찮아지는지 아니면 정말 학생 때부터 그게 쫙 어느 정도 문화를 계속 경험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뭐 일본 그러니까 제가 취업하니까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취업한 케이스 말씀드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는 쉽다고 봐요. 왜냐면은 미국은 또 학교에 다닐 때 운동하는 게 잘 돼 있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애들끼리 몸도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말도 되고 거기 이제 자연스럽게 말도 하다 보면 뭐 컬처 배우는 건 그것도 더 뭐 추가겠죠. 뭐 컬처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친구들 가서 뭐 친구 집에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으로 이제 많은 커넥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 IT 가서도 결국에는 뭐 다들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사가 뭐 스포츠 아니면 뭐 약간 뭐 연예인 관련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스포츠는 저는 항상 많이 봤어요. 제가 뭐 야구를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축구를 해도 무조건 봐서라도 아 저 뭐 내 친구 제 뭐 A가 있는데 마이크랑 가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컬처가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빌드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일을 하고 싶으면은. 음. 근데 그건 결국은 시간 문제잖아요. 어릴 때 오면 당연히 그만큼 그거에 대한 문화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얹어 가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 내가 25살, 30살인데 뭐 미국에서 이제 석사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런 뉘앙스의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연습 많이 하시면서 뭐랄까 그 current 이벤트를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운동이겠죠. 만약 지금은 얼마 전에 지금 NBA가 끝났잖아요. 뭐 저기 칼리기랑 뭐 가서 NBA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저희 음. 골프 좋아하시는 클라이언트 있으면 뭐 오늘 뭐 PGA 어떤 얘기도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저는 항상 그런 미디어가 있어야 생각을 해요. 저희 만약에 엔지니어 분이면 뭐 소프트웨어 쪽 그쪽에 뭐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여러 접근 방식이 있겠죠. 그런 접근 방식이 본인만의 하나의 고민하시고 뭐 이제 뭐 컨버세이션을 이니시에 한다든지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항상 백엔드 마이너를 가지고. 저도 아직도 어려워요. 저는 좀 그나마 편한 게 와이프가 이제 좀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좀 백인이다 보니까 영어를 좀 많이 쓰니까 이제는 좀 많이 편해졌는데 와이프랑 연애할 때부터 뭐 연애하기 전에는 저 그냥 뭐 저도 혼자 그냥 일하고 뭐 한국인들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또 영어를 솔직히 많이 써야 돼요. 영어를 많이 쓰면은 그만큼 더 뭐랄까 익숙해져요. 그냥 한국말 대신 영어가 튀어나오는 그런 타이밍들도 많이 있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영어는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뭐 뉘앙스도 편하게 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답 감사드립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새로 오신 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채팅방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그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상현님한테 여쭤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회장님한테도 여쭤보긴 한데 전에 회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셨던 건데 한번 제가 내용을 까먹어서요. 그 질문은 그 회사 내에서 이제 새로 취업을 했는데 회사 내에서 이렇게 뭐 동료들 사이에 혹은 매니저한테 어떤 좋은 퍼포먼스 리뷰를 받으려면 회사 내에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어떻게 연락을 뭐 취한다거나 뭐 어떻게 행아웃 한다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번 세션은 상현님이 이제 그걸 이미 주제 스피커이기 때문에 상현이 우선 드리고요. 네, 저는 나중에 혹시 카톡 채팅에 시간이 되면 그때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현님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되게 이렇게 보면 obvious한 질문인데 저는 이제 딱 5년 차 됐거든요. 5년 차인데 지금 계속 같은 회사에, 그러니까 처음엔 다른 회사에 있다가 이 회사에 지금 일한 지 4년 정도 돼가지고 5년 차가 됐는데 저는 보스한테 물어봐요. 항상 이제 제 리뷰 피리어드가 저는 3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보스 오기가, 그러니까 제 보스가 지금 한 3년 전, 2년 전에 새로 오셨는데 그때부터 딱 얘기했어요. 저는 저는 항상 임프로브 하고 싶다 그걸 항상 보여줘요. 나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그 첫 번째 이어리 리뷰를 첫 번째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어리 엔트리 하기 전에 전 대놓고 얘기해요. 너가 우리 보스한테 너가 생각하기에 내가 1년 뒤에 뭘 했으면 좋겠냐? 그럼 내가 그거를 하면은 너 나한테 좋은 리뷰 줄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저는 크라이테리아를 달라고 했어요, 대놓고. 내가 이거 잘하면은 이렇게 리뷰 달라. 어떻게 보면 딜이겠죠? 이 보스와의. 저는 그렇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나서 그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했죠. 당연히 하고 저는 그래도 6개월, 그러니까 쿼터마다 한 달마다 제 그 메이저 리뷰가 있고 그리고 그 쿼터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 리뷰가 있고 또 미드 이어 6개월마다의 그 전체적인 또 퍼포먼스 리뷰가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항상 좀 물어봐요. 그 크라이테리아 이제 그 이어 첫 번째 시작할 때 그 물어보고 단 다음에 이거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래서 생각하냐. 또 이제 보스가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 좀 방향을 틀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도 항상 이제 하면서 저는 항상 제가 뭘 해야 되면 되겠구나 이게 그걸 감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주변에서 물어보는 내 퍼포먼스는 결국에는 세일즈다 내 퍼포먼스는 뭐냐 이게 해가지고 칼큘레이터가 힘들다 다 얘기를 하는데 제 접근 방법은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니까요. 컨설턴트는 이제 좋은 걸 당연히 임프레스 받아야 게 맞는 거니까요. 저는 대놓고 물어봐요. 너의 익스펙테이션이 뭐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고 너 나한테 뭘 하기 원하냐? 그럼 이렇게 하면 저는 또 마지막에 내가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냐? 내 이어인데 괜찮은 거냐? 하면 그게 오케이 하고 저는 그렇게 항상 매년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감사합니다. 네. 잘 대답하시는 것 같네요.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선 제이씨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채팅방에서 적은 거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제와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최인님은 중학교 때 미국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가족 이민으로 가셨나요? 아니면 혼자 가신 거예요? 저는 1, 2년 내로 영미권으로 가야 할 계획인데 아이들이 10살 그리고 8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살지 몇 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올지 모르겠는데요. 3년, 5년 정도 영미권에서 살게 된 후 한국에 돌아가서 영어 개인 교습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도 영어에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짧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네,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미국에 혼자 왔고요. 일단은 저는 저는 교회라는 기관, 저는 이제 루터란 학교로 기독교죠. 기독교 학교로 이제 유학을 오게 돼서 그 교회랑 학교에 관련된 그 호스트 패밀리가 있어요. 저는 저는 미국에 혼자 와가지고 호스트 패밀리에서 살았어요. 저는 미국 가족과 그냥 처음 데이 원부터 맞붙어서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제 영어 빨리 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까지 가족 이민이 아니고 저는 저 혼자 왔고요. 1년 있다가 제 남동생이 따라왔었어요. 전 남동생 따라와가지고 남동생은 저 미국에서 저랑 똑같이 대학교까지 다니고 미국에서 1년 다니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나이가 한국 나이 30이거든요. 제 경험 말씀드리면 랭귀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30살에 배우는 영어와 15살 때 배우는 영어와 그런 어떤 차이가 있냐 물으면은 차라리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질문 주셨는데 저는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어릴 때 와가지고 몸을 부딪혀 보잖아요. 그럼 느낄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할 수 있겠다. 영어 괜찮네. 두 번째 실망 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들의 성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조카들도 있고 저 아버지 후배 가족들이 다 애들이 보면은 남자애들은 나름 괜찮은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어릴 때 왔다가 한국 돌아간 케이스도 있고 아니 부모님은 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 학교 다니고 싶다.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간 케이스도 많고. 근데 여자애들은 보면은
남자들은 일단 운동이 있어서 제가 좀 쉽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여자들은 그런 커넥션이 필요한데 뭐 치어리딩도 있고 뭐 악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같이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나마 낙관적으로 보는 게 남자애들은 뭐 스포츠 하다 보니까 이런 영어권의 문화가 빨리 형성이 가능해요. 어릴 때부터. 그거를 빌드업하고 뭐 1, 2년 내에 뭐 한국에 좀 오래 있다가 한국 돌아가서 뭐 영어 한다? 당연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문법적으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점수를 한국의 점수 카르텔 보면 거의 문법 정도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문법은 그건 한국식 다시 배우면 되고요. 근데 그 전체적인 틀, 뭐 영어 문화권에 대한 대화력이나 뭐 이해력은 확실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른 이렇게 유학에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 저는 무조건 한번 와셔서 몸을 부딪혀보고 경험하시는 게 실패해도 전 괜찮다고 봐요. 결국엔 애들한테 영어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중학교 때 오시기 전에는 영어를 좀 원래 하시던 편인가요? 아니면은 아예 못한 제, 상태에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운동선수였어요. 한국에서 알잖아요. 한국에서 운동하게 되면 운동만 진짜 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근데 저는 그쵸. 영어만 좋아했어요. 영어 옛날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해외 출장 많이 다니셔가지고 뭐 영어 책이라든지 뭐 영어 비디오라든지 그런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가지고요. 항상 미국에 대한 그런 동경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미국 가려고 했던 게 운동을 더 하고 싶어서 미국 온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저는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무조건 나는 기숙사도 필요 없고 그냥 미국에 대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내달라. 그렇게 돼서 저는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는 공부 진짜 못했어요. 이제 영어만 좀 영어 뭐랄까 영화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많이 알고 그 영어에만 좀 관심이 많았지. 그 외에는 저는 뭐 수학은 뭐 한국 애들 어느 정도 잘 하잖아요. 그거 정도 그 두 가지 그거만 가지고 저는 왔어요 미국에. 음. 신기하네요. 네, 근데 저는 도시로 안 갔어요. 저는 지금도 위스콘신에 사는데 어릴 때도 처음으로 위스콘신으로 왔어요. 왜냐면은 뭐 LA, 뭐 저기 캐나다 밴쿠버, 뭐 저기 뉴욕 옵션 많잖아요. 저기 뭐 좋은 학교들도 많고. 근데 저는 그런 데 가면 뭘 어릴 때 이런 생각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가면 영어를 못 배울 것 같았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그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뭐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무조건 오리지널 영어를 배워야겠다. 나는 영어를 배우고 뭐 거기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일부러 도시로 안 가고 좀 외진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외진 곳으로 왔는데 결국 여기 살다 보니까 뭐 저는 학교는 동부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또 와이프를 여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결국 이 동네에 전 정착하게 됐어요. 결국 시골에서.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은 아예 처음 보는 가족이랑 그것도 이제 네, 아무리 영어에 관심이 있었어도 인제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그런 가족 안에 그럼요. 들어가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지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랑 이제 좀 지내면서 좀 힘들었던 거는 없으셨는지, 지내면서 또 어떻게 나아지셨는지 이런 게 좀 음, 갑자기 또 이어서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죠.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4년이 있잖아요. 처음 2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뭐 저기 호스트 마더한테 저기 KFC 먹고 싶은데 KFC 데려다 달라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이제 딱 17살 18살이니까 이제 눈칫밥이 보이더라고요. 3, 4학년 때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뭐 결국에는 눈칫밥 어떻게 살다 보면 한두 번 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 회사에서 됐든 뭐 이게 가정적으로 됐든 저는 그건 뭐 눈치밥 보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기 좀 미국 가족들 제가 하는 만큼 그쪽에서 해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저번 학교에 오면서 저희 호스트 패밀리는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항상 뭐 돈을 주셨어요. 뭐 저녁거리 우리 해가지고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 7시 정도 되는데 한 7시에서 뭐 이것저것 뭐 요리해가지고 같이 가족끼리 먹고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뭐 눈칫밥 먹으면서 컸죠. 근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좋은 관계도 유지됐고 안 그래도 오늘도 오전에도 잠깐 만나고 왔거든요. 저희가 같은 동네여가지고 근데 사는 좀 거리가 있는데 뭐 뭐랄까 이 동네 올리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자 가지고 뭐 아침도 먹고 전 그랬어요. 그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고 이게 가족 관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뭐 어려움 많죠. 외로운 것도 많은데 네.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영어 배우고 싶었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전 그렇게 예,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어. 네, 대답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네. 계시나요? 음,
영어의 제이씨님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네, 그리고 참고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영어에 네.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41살이라고 하시나요? 네,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을 한 번에 잘 못 알아듣고 두세 번 묻거나 아니면 제가 이야기할 때 잠시 멈추는 퍼스가 꽤 있습니다. 일단 영어 목적이 취업과 회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게 더 좋을까 고민 중입니다. 첫 번째는 네, 영어 동화책, 예를 들어서 Frozen, Let It Go, Let It Go 같은 오디오북과 책을 읽어보는 것 위주로 반복해서 쉬운 것부터 공부하기. 그게 첫 번째고요. 네, 쉬운 것부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조금 고난도 될 수 있지만 유튜브 중에서 저의 전공 관련된 토크를 보는 거. 두 중에 어떤 게 더 공부하는 방법이 효과적일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물어보셨네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애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운동선수였고, 영어밖에 몰랐어요. 전 영어만 안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영어 오디오를 틀어주셨어요. 그게 뭐 카세트들 옛날에는 뭐 라푼젤, 뭐 헨젤 그레텔 이런 영어 오디오 있잖아요. 동화책. 그런 거 항상 들으면서 컸거든요. 전 그래서 영어가 좀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거 좋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제이씨님은 지금 이제 뭐 인터뷰도 몇 번 하셨다고 하면 지금 영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킬이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제이씨님에서 제가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2번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관련 전공의 토크를 보면서 이제 그거를 습득하는 게 좀 더 빠르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제 인더스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컨설턴트고 이제 IT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단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단순 영어 동화책 읽고 리스닝 하면서 귀를 튼다고 해도 듣기 전까지 솔직히 몰라요. 듣기 전까지도 모르고 말하기 전까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유튜브에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있고 만약에 컨설턴트면은 뭐 컨설턴트의 그런 케이스 스터디 있잖아요. 케이스 스터디 그런 사례들도 많고 그런 관련된 뭐 서적이라든지 뭐 리스닝이라든지 뭐 저는 라디오 제일 추천 많이 드려요. 라디오가 제일 나아요. 뭐 팟캐스트 맞아 팟캐스트 뭐 비즈니스 관련된 팟캐스트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걸 항상 들으시면서 관련된 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단어들을 습득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 단어들에 대한 초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2번 옵션이 유튜브 이제 제 신입 입장에서는 뭐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면은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빨리 인더스트리 관련해서 이제 리스닝하고 뭐 스피킹하면서 공부하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정말 아이들 경우에는 이런 동화책 읽는 건 전 당연히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대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비슷한 네.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조금 길수가 있는데 영어로 대화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일상적으로 아는 친구하고 지인하고 편하게 대하는 어떤 뭐 슬랭 같은 단어 섞어가면서 하는 캐주얼적인 언어하고 회사에서 주로 쓰이는 뭐 미팅어들이 다를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미팅에 쓰는 언어들, 예를 들어서 캐주얼적인 언어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오프닝 멘트들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커 그리고 미팅 뭐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뭐 그런 방법들 그리고 효과적으로 질문한 방법들 이런 미팅에 쓰이는 어떤 대화나 언어나 뭐 단어 같은 거나 방식은 어떻게 연습하고 배우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이거는 아까 제가 아까 만약에 백인이 아니라 미국인들한테 얘기를 걸고 싶으면 지나가면서 딱 잡고 말 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오프닝은 뭐 항상까지는 아닌데 뭐 정말 처음 만나는 그룹이다 뭐 이게 되게 라지 프로젝트다 스테이크홀더 다 모였는데 이런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하잖아요.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NBA 있었잖아요. NBA가 또 주중 저녁에 NBA 파이널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날 다들 다 솔직히 미국에서 제가 주변에 보면은 NBA 뭐 그런 거 안 보는 친구들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 날 아마 다들 뭐 그거 보고 와서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다음 날 미팅 시작할 때 뭐 hey guys, I mean good morning and then hope you guys had good sleep after NBA final yesterday and then 저 같은 경우는 저 위스콘신이어가지고 위스콘신 우승했으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뭐 한마디 정지고 나서 and then hey, let's get started. 저는 항상 운동 관련된 콘텐츠가 뭐가 있으면 무조건 활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보스 같은 경우에는 제 보스가 골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필 미켈슨이 메이저 우승했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얘기하죠. 딱 그 주에 뭐 미팅이 있었는데 뭐 얘기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본인만의 아이스 브레이킹 그런
메커니즘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개개인마다 틀리다 생각하는데 그것만 획득하면 뭐 미팅, 뭐 인터뷰 좀 쉽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데 생각이 진짜 안 나요. 말이 막히거나 이게 뭐 번역을 하면 진짜 막히는 순간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That's a good idea.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그 That's a good idea 천천히 얘기하면서 조금 한 1초에서 2초 정도는 순간을 벌어줘요. 그 사이에 이제 빠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항상 That's a good idea. What I think is blah blah blah.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이슨님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슨님이 물어본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단어가 프레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1번이어 2번이 있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을 적으셨는데요.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전에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이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를 반복 청취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듣는 거 그냥 계속 듣는다는 거죠. 계속 하나를 꾸준히 파고드는 거. 아니면 그냥 편하게 매일 나오는 팟캐스트를 들을까요? 랜덤으로 나오니까 계속 그런 거를 다양하게 듣는다는 걸 물어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경우에 자막 없이 보면 한 50%, 60% 정도 알아듣습니다. 자막을 켜서 읽어보면서 보면 한 70, 80% 정도까지 이해 수준이 높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능한 자막 없이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막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에코인처럼 따라하기 하는 방식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따라하는 걸 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직접 읽어보시고. 네. 첫 번째 팟캐스트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진짜 개인적인 초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영어를 진짜 뭣도 모르니까 그냥 동화책 그게 한 테이프가 있으면 그것만 한 2, 3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슬슬 외울 정도로 그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건 어릴 때 얘기고. 근데 지금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것저것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들어도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단어잖아요. 저희가 이제 경력직이다 보니까 그 단어들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여러 개 듣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듣는 많이 횟수도 중요하고 여러 분야를 통해서 여러 단어를 습득하는 게 제일 빠르다 보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 뭐 자막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자막은 아마 이거는 한국 자막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미국 자막을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 자막 넣는 건 되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영어잖아요. 영어 단어를 이제 뭐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읽고 이해하면서 바로 그렇게 말로 나올 수 정도가 돼야 된다 생각이 있어요. 영어 자막에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영화 많이 봐요. 왜냐면은 미국도 악센트가 사투리가 되게 심해요. 되게 뭐 영화마다 분위기가 틀리겠지만 사투리 심한 건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자막을 틀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영어 자막을 보면서 그 듣는 거 동시할 정도가 되면 저는 그게 되게 만족한 결과라 생각을 해요. 영어 자막 항상 보면서 그 따라 하든지 아니면 이해하는 건지 저는 그게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본인도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알아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영어로 표현이 문장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도 알고 싶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 영어 자막을 넣는 거 되게 추천을 드려요. 네. 그거에만 의존하지도 않고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쪽에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비슷한 추가 질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백인들 발음은 어느 정도 알아듣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식 언어나 뭐 영국식 발음이나 인도 분들 영어 하게 되면 알아듣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좀 다양한 액센트의 알아듣기 어려움은 미국 직장 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알아듣기 힘들다면 미국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크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아지고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네. 제가 이거에 대한 되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IT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도 그 센터가 IT에 그 인도에 있거든요. 방갈로에 있는데 인도 애들 영어 되게 쉽지 않아요. 저 처음에 당황 엄청 했어요. 영어가 뭐라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이게 잘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레이시스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유튜브에 그 인도 분들이 IT 쪽에서 리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IT에서 뭐 백인 분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인도 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저는 그건 다 찾아 들었어요. 웬만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찾아 들었고 테크니컬뿐만 아니라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인도인들이 얘기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련된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당연히 무조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인도 영화도 많이 봤어요. 일부러. 인도 영화도 많이 봐가지고 왜냐면 제가 미팅 가는데 인도에 대한 얘기하는데 인도 애들도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항상 마시러 가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도 애들도 저 한국인인 거 아니까 뭐 한국 영화 뭐 한국 영화도 물어보고 저도 항상 인도 영화 물어봐요. 뭐 항상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그리고 회사한테 인도 출장도 한번 보내달라고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도 2달 정도 살다가 왔어요. 그쪽 저도 저도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도 친구들이 IT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그쪽이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시면은 무조건 시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대략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마지막 질문 한두 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나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네요.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 네. 아까 방금 전에 뭐 사업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보통 네. 소프트웨어 컨설턴트 일하다가 네.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보통 많이 가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뭔가 개발해가지고 뭐 서비스를 하겠다. 대부분 약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컨설턴트는 약간 어떤 방향으로 많이 사업하거나 자기 창업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지 혹시 그리고 샤님도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면서 이제 또 직장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뭐 그런 게 있는지 좀. 사업은 좀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뭐 한데 되게 방향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거의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 회사, 그러니까 딜리버리 회사를 많이 하시는 것들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제 인더스트리가 리테일이고 뭐 서프라이 쪽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건 되게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되게 결국에는 그쪽에서 담당자의 경력도 되게 많이 보고 그다음 이제 인더스트리 지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같이 뭐 30도 안 된 사람들이 뭐 기술이 없으니 안 된 이상 나가서 당장 SI 차리기는 저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학교 생활 때 사업을 해가지고 좀 알겠지만 뭐 제가 컨설턴트 주변 지인을 많이 보면은 컨설턴트를 하다 보고 뭐 진짜 컨설턴트 중에서 빅3가 있잖아요. 저기 보스턴 컨설팅, 뭐 맥킨지, 뭐 베인스 컴퍼니 거기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 1년, 2년만 있으면은 저기 실리콘밸리에서 저기 사업하시고 그 기술 있는 친구들이 연락 한 번씩 와요. 연락 와가지고 내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우리 IPO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회사 준비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연락도 꽤 오거든요. 그건 정말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무한한 옵션이 있다 생각해요. 솔직히 어디가 베스트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진짜 전반적으로는 진짜 소프트웨어 하는 경우는 SI를 가서 또 SI 사업을 많이 한다. 저는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말 그대로 경영 좀 백그라운드 좀 강하다 보니까 저는 석사를 하고 있어요. 네, 대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추가 질문 하나 있으시나요? 아니면은 마무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꼭 해야 되겠다. 10초 카운트 드리겠습니다. 10, 네, 9, 8, 7, 6, 5, 없으시나요? 네, 4, 3, 2, 네,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상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상현님께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의미로 제가 25불, 즉 25,000원 상당의 우버 이트 기프트 카드 이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제가 소다 기프트 카드로 보내줄 수 있거든요. 네, 거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는 레코딩 네, 되어서 네, 카이타 유튜브 채널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네, 여기 링크 보이시죠? 녹음된 비디오는 카이타, 카카오 단톡 및 다양한 카이타 SNS에 광고될 예정입니다. 카이타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SNS 채널 혹은 contact@kaita.org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상현님께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카이타 멤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미팅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단톡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